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 물류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 9월 23일 날 시행이 되었던 시험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먼저 풀어보셨나요? 자, 요즘 시험 트렌드는 어때요? 요즘 시험은 어려워지나요? 쉬워지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옛날의 ERP는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떻더라는 거예요? 신규 유형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봤던 것 같은데 조금 낯선 경향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번 시험도 역시나 같은 개념을 물어보는데 조금 낯서네 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자,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학습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시험장에서도 충분하게 응용이 가능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문항들이 5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당 배점이 2점이기 때문에요. 총 10점을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파트이기도 하죠. 자, ER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신속한 의사결정 해야죠. 우리가 ERP라는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이유는 의사결정도 빨리빨리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에 이제 모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들을 우리가 도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ERP라는 걸 도입한다라고 들은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모든 사용자들은 사용 권한 없이도 쉽게 기업의 정보에 접근을 한다고요? 아이고, 이렇게 위험한 소리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권한을 정해줘야 됩니다. ERP 시스템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사용 미사용을 체크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며 그 사람이 지금 이 회사에 본인 사원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부서를 아니면 사업장을 아니면 회사 전체의 내용을 볼 수 있는지 각각의 그들의 권한을 결정해주고 그만큼만 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모두 다 접근을 한다라는 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모두 다 맞는 표현이죠. 항상 ERP는요, 업무를 통합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ERP는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SCM 공급망 관리, 그 다음에 CRM 고객 지원까지도 계속해서 확장해서 가져가고 있더라라는 얘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런 단어로 표현되지 않고 이렇게 공급망 관리, 고객 지원 기능 등 확장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베스트 프랙티스다 라고 해서 선진화된 이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능력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물어봅니다. 자, BPR과 ERP 시스템을 같이 한다거나 그 다음에 ERP 패키지에 맞춰서 BPR을 추진하거나 혹은 BPR을 실시하고 나서, 즉 경영혁신을 먼저 하고 나서 이에 맞도록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자, 우리가 BPR이다 라고 해서 뭔가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BPR은요, ERP를 도입하기 전에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ERP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 처리 방식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요. ERP만 도입을 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더라? 이 기존에 있는 업무 처리가 아주 나이스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ERP만 무조건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화된 프로세스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3번에 기존 업무 처리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방식은 곤란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ERP와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 즉 MIS라고 부르죠.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해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MIS와 그 다음 ERP의 서로 차이점들 이렇게 해서 장단점 이런 것들 비교해 놓고 있죠. 자,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 즉 MIS는 업무 범위가 단위 업무고요. ERP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통합 업무 시스템 통합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 즉 MIS는 폐쇄적이죠. 하지만 ERP는 모든 이 관련된 유관 부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중심으로 하는 것은 ERP의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태스크 중심, 업무 중심, 일 중심이다 라는 표현은 틀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바꿔주시고요. 자,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의 저장 구조는 파일이었지만 ER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이거는 정말 먹으라고 떠주는 거죠. 이거 계속 나왔죠. MRP 1, 2, ERP, 확장형 ERP 이렇게 순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1, 2, 기본형, 확장형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클라우드 ERP의 특징 또는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에게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해줘야죠. 좋은 얘기는 다 가져갔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IT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형태의 ERP를 사용하는 거죠. 클라우드 하면 항상 우리가 맥주가 아니고 구름을 떠올리듯이 이런 구름에 대한 이 연상을 해놓고서 저기 뭔가 가상의 공간, 구름과 같은 가상의 공간에 있는 ERP를 내가 사용하는 거구나. 집에 직접 내가 물건을, 돌덩어리를 가져다 놓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게 시스템을 돌릴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허용된 범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원격 근무 환경 구현을 통한 스마트 워크 환경의 정착. 자, 재택근무 많이 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왜? 굳이 회사에 그 돌덩어리에 전원을 켜고서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지 않아도 이 클라우드상에 접속만 할 수 있는 어느 장소라고 한다면 늘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경영신과 ERP였습니다. 이제부터 물류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업관리의 수요 예측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첫 시간에 배우죠. 자, 그때 수요란 무엇인가? 이 얘기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데요. 자, 수요에 대해서는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를 이야기하죠. 제가 유효 수요는 치약이나 칫솔처럼 당장 오늘 내가 구매를 해야 되고 구매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갖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잠재 수요, 내가 스포츠카를 타고 싶어, 내가 명품백을 가지고 싶어 라고 하는 나의 이런 깊숙한 의지들, 이런 걸 잠재 수요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때는요, 단순하게 실제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유효 수요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언젠간 우리의 물건을 경제적 능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언제든 로또가 당첨돼서든 언제든 내 걸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잠재 수요까지도 끌어다가 전체 수요라고 표현을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수요 예측은 3번에 유효 수요는 제외하고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 있는 잠재 수요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수요 예측은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를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저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판매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우리는 수요를 예측하고 나서 이 판매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판매 예측 이후에 이제 계획을 하실 때 어떻게 계획할 거냐라고 했을 때 판매 계획은 단기 계획, 그 다음에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판매 계획은 기업의 판매 목표, 판매 활동에 대한 계획이다 라는 표현 맞습니다. 자, 단기 판매 계획은 신시장 개척, 판매 경로 강화 등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단기는 당장 이번 달에 내가 물건을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팔까 이걸 고민하는 건데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걸 고민한다는 건 오늘 당장 내가 고민할 내용은 아닌 거죠. 자, 이거는 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장에서 충분히 내가 먹고 다 끝났는데 과연 이제 나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서 장기적인 예측이죠. 자, 그래서 단기 판매 계획이 아니라 이런 건 장기 판매 계획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판매 계획 순서는 시장 조사 나가고 수요를 예측하고 그 다음 판매를 예측한 다음에 판매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매출 목표에 맞게끔 각각 영업점별이든 영업사원별이든 할당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기 판매 계획은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을 통해서 제품별로 매출액을 예측하고 제품별로 각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점, 이런 거 단기, 중기, 장기에 각각 어떤 작업들로 판매를 예측하게 되는지, 판매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걸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8번 갑니다. 판매 할당에 대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판매 할당에 대해서 전체 목표를 12개월로 나누어서 월별 판매 할당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영업소별로, 영업 거점별로 판매를 할당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그 물건이 판매되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어떤 시장에 따라 판매를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내가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서비스, D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각각 얼마 정도씩 할 건지 이렇게 할당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보기에 잠재 구매력 지수를 작성하고 이 지수에 의해서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는 거. 자, 그 지역에서,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구매력이 넣을 수 있는지 잠재 구매력 지수다라고 하면요, 지역이나 시장별 할당을 의미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잘 카테고리나 이런 여러분들이 단어를 연결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잠재 구매력 지수다라고 한다면 지역이나 시장별 판매 할당에 맞는 표현이다. 월별은 12개월이라든가 아니면 영업 거점별은 뭐 거점이라든가 영업소별 뭐 이런 표현이 있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있죠. 내부적 요인은 회사 자체 내에서 내가 그 물건을 얼마에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즉 비용적인 측면과 그래서 내가 그것을 판매했을 때 매출과 그 다음 거기에 관련된 이익들, 이런 것들은 내 회사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하지만 이 내가 회사에서 물건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요즘 택배비가 올라가더라, 요즘 물류 비용이 비싸졌다더라, 혹은 여신한도는 어디까지더라, 즉 은행에서 나의 여신한도는 얼마만큼, 거래처에서 여신한도는 얼마만큼 지정해주고 있다더라, 혹은 공정거래법, 즉 세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이런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가격을 내가 심하게 높이거나 심하게 낮추거나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더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외부적 요인이죠. 자, 4번에 손익분기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수익과 비용, 즉 매출액과 변동비, 고정비를 가지고서 내가 판매를 했을 때 손실도 이익도 보지 않는 그 제로점, BP라고 하죠. 그 지점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이건 내부에서 내가 매출하려는 비용과 내가 지출한 변동비, 고정비를 가지고서 내 내부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 1, 2, 3번은 외부적, 4번만 내부적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거래처별, 거래처 고객별 여신한도를 설정할 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 거래처들에게 얼마까지 외상으로 주면 좋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자,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회수성, 성장성과 관련된 경영 지표의 측정치를 고려하고자 한다라고 하죠. 자, 신용 능력 평가 속성과 관련한 경영 지표가 옳게, 올바르게 짝지어진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의 회전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 과연 수익성이냐? 아니죠. 상품의 회전율은요, 유동성과 관련됐습니다. 이 상품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나가기까지 며칠이나 걸려? 얼마나 걸려? 상품의 회전성이, 유동성이 얼마나 좋아? 이거죠. 자, 안전한가? 내 자기 자본, 우리 진짜 내 지분의 비율이 높으냐 낮느냐? 바로 이게 안전성이죠. 자,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율은 뭐냐? 자, 매출 채권 회전율은 대금이 얼마나 잘 회수하고 있는지, 회수되고 있는지, 외상값이 얼마나 잘 회수되는지 이걸 보는 거고요. 자,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 이익이 얼마나 났어? 수익이 얼마나 났어? 라고 물어보는 건 바로 수익성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엉켜져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연결된 것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식입니다.
자, 시계열 분석 방법. 이거는 여러분들 뭐 기존에 기출문제도 교재도 워낙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타는 것들, 계절을 타는 것들, 그 다음에 순환하는 것들, 지금 상승 곡선이, 지금 뭐 올라갔으니까 다음엔 내려갈 거야. 다음엔 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순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규칙성 전혀 없이 불규칙 변동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지만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중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추세 변동 혹은 경향 변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순환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데 이 오르락 내리락 중에서도 올라가는 중이다 내려가는 중이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 내려가는 추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늘상 나올 때 단위당 매출액이라든가 단위당 변동비 이렇게 주어지면서 문제가 나오는데 아니 생뚱맞게 또 변동비는 판매가의 80%이다. 이런 표현은 왜 나오는 거야? 좀 이제 황당해지죠? 자,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판매가가 이 매출액이죠. 매출액에서 이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바로 변동 비율이죠. 그러면 매출액을 100으로 놓았을 때 변동비가 80이기 때문에 변동 비율이 80%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하고서 남는 것들, 즉 매출액이 있으면 매출액 100%에다가 이 변동비 80%를 차감했을 때 남는 나머지 20%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바로 공헌이익률이라는 거죠. 자, 공식을 기억을 잘한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건데요. 자, 고정비가 있습니다. 고정비 50만 원을 어떻게 하신다면 나누기 공헌이익률로 하신다면 자, 단위당 공헌 원가, 공헌이익,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게 되면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고정비를 공헌이익률로 나누게 되면은 손익분기점에 뭐가 나온다?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를 들고 가셔서 계산을 해보십시오. 50만 원 나누기 0.2 했을 때 250만 원에 바로 뭐가 나온다?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자, 이 회사는요. 250만 원어치를 매출하셔야지만 250만 원의 80%인 변동비를 빼고 250만 원의 20%인 뭐가? 이 공헌이익이 나올 텐데 그 20%가 얼마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계산해보나 마나야 이게 바로 50만 원일 겁니다. 공헌이익 50만 원에 고정비 50만 원까지 모두 다 커버를 쳤을 때 바로 공헌이익과 관련해서 다 빼고 났을 때 영업이익이 제로가 나는 순간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헌이익률을 유추해서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까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 물어본 거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공식 잘 기억하신 다음에 문제 푸셔야 되겠고요. 단순하게 공식만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죠. 이걸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변동비는 판매가의 80%라는 건 나머지 20%가 공헌이익률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유추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13번 가겠습니다. 거래처 여신한도액을 결정하는데요. 사실 거래처 여신한도액을 결정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 아래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신한도액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해요. 보니까 매출액 예측에 의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고 예상 매출액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점은요. 이 예상 매출액을 연 단위로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 문제는 풀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스스로 독학을 하면서 모든 책을 다 씹어먹듯이 암기하지 않은 이상 힘들 것 같고요. 혹 그렇게 암기하신 분들도 응용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놓치셨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왜냐? 자, 일단 볼게요. 예상 매출액이 500만 원이고요. 이 500만 원에다가 뭐를 곱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하면 공식을 성실하게 잘 기억한 친구들은 여기에 매입 원가율을 곱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회사 물건이 지금 500만 원의 매출이 되었는데 이 500만 원의 매출 중에 80%에 해당하는 400만 원이 실질적 물건의 원가이구나. 자, 그리고 우리 회사에 그 회사가 얼마나 점유한 상태이냐 라고 했을 때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16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160만 원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기에 뭐라도 객관식이었다면 대략 유추하면서 문제를 풀 텐데 주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재고 회전 기간이라든가 회수율 이런 것들은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럼 뭐가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바로 여신 기간을 곱해주는데요. 여러분들 책에 보셔도 그냥 여신 기간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 그냥 30일 이렇게만 쓸 거란 말이에요. 자, 하지만 이렇게 쓰면 답이 올바르게 됐다 안 됐다? 안 됩니다. 자, 160만 원에다가 30일을 곱하면요. 여러분들 4,800만 원이에요. 여기 정답이 4,800이냐고요? 아니에요. 자, 그럼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죠. 1년의 여신 기간이 30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여기 매출액을 연 단위로 주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특별하게 뭐 1년을 360일로 가정하자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대로 성실하게 365일로써 여러분들이 날짜를 맞추어서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럼 나누기 365를 진행하셨을 때 나오는 금액 바로 13만 1,506원. 자, 그런데 조심! 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하래요. 그러면 6점 뒤에 뭐였냐면 8493 이렇게 가요. 8493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0.5가 넘었으니까 여기에 반올림을 하면 6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131507이 되겠죠. 자, 그래서 131507이 정답이었어요. 실제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정확하게 쓰고 온 친구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정답률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벌써 이렇게 주관식에서 여러분들을 흔드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4점씩 배점이 확 깎아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들 이제 오답률이 높아지면서 합격률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했을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 볼게요. SCM의 주요 흐름입니다.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뭐 정보의 흐름뿐만 아니라 SCM에 대한 흐름이다라고 하면 재정적인 흐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런 내용들을 가려내고 정확하게 정보의 흐름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정보라는 인포메이션은 뭐겠어요? 이 주문이 잘 전달이 되고 배송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플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대한통운 어디까지 왔지? 한진택배 어디까지 왔지?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신용 조건이나 지불 조건은 뭐겠어요? 재정적인 흐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로부터의 고객의 상품의 이동이다 라고 하거나 고객의 물품의 반환이나 애프터 서비스의 요구다 라고 한다면 제품 및 서비스별 흐름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15번입니다. 출고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나중에 수행되는 거. 자, 업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출고 업무, 하나는 이제 입고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고 업무, 이제 우리가 주문을 받아요. 주문을 받으면 주문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하고 나서 그 물건을 준비해서 내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준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창고에다가 야, 물건을 출고하자라고 지시를 내려요. 지시를 내리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겠어요? 창고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셔야 되겠죠. 자, 피킹해서 가지고 온 물건들, 어떤 물건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구분해 주는 것, 즉 분류 단계를 가셔야 될 겁니다. 자, 분류가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잘 포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포장하신 다음에 이제 물건을 실어서
보내주면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은 출하 포장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자 관리 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공급자가 재고를 관리하는구나 라고 딱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혹은 Vendor Managed Inventory다 라고 해서 VMI로 기억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핵심은 벤더예요. 벤더. 누가? 이 공급자가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창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공급자가 재고를 관리한다라는 표현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누가? 제조업자,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물류 정보를 전달받아서 유통업체의 재고를 직접 관리한다. 누가? 공급자가 관리한다. 즉 2번이 정답이죠. 자, 아래는요, 공급자는 유통업체의 물류 재고를 거점에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배송한다. 이런 건 이제 직배송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믹스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원료 공급자로부터 매장까지의 공급망을 재설계해서 포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적으로 제품을 보충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포스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 다 필요 없다. 이 벤더가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물류 거점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지역 물류센터 방식은 말 그대로 물류센터가 지역에 있어요. 즉, 통합된 어디 중앙에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도처에 물류센터가 있더라는 거죠. 자,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 크로스도킹 운영 방식은 재고를 보관하지 않고 바로 물건을 바꿔서 자동차만 바꿔서 완전 대형 트럭이 소형 트럭으로 바꿔서 물건만 실어주는 이런 환적 기능만 제공하지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더라 라는 얘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통합 물류센터 운영 방식은요. 공장들이 만든 물건을 하나의 물류센터로 가지고 오면 그게 바로 다이렉트로 소비자들에게 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중앙물류센터와 지역물류센터를 혼합해서 한대요. 통합은 중앙만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과 혼합해서 하는 것은 이거는 틀린 얘기죠. 통합 지역 물류센터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역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주셔야 되겠네요. 단순하게 통합적인 중앙 물류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지역의 물류센터까지 혼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통합 물류센터 운영 방식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공급자 재고관리 VMI 운영 방식은 물류 거점의 운영을 자재 부품 공급업체에게 일임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자가 운영하는 물류 거점에서 가져오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VMI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눈치가 잘 있는 친구들은 앞서 보셨던 이 문제에 대해서 혹여라도 잘 몰라서 스킵했다면 여기서 확실한 지문이 3번이었어. 그렇다면 4번은 올바른 문장이니까 이 올바른 문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하면서 답을 좀 더 명확하게 체크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실제로 시험장 가면 그 정도의 여유가 없어요. 그 마음의 여유가 거기까지 잘 오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벤더 매니지드 인벤터리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내가 VMI다 라고 이렇게 떠올리는 것도 사실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번 보기를 봤다고 해서 딱 확신을 가지고 답을 체크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복되는 개념들이 같이 문장 안에 나올 때 있으니까요. 어떤 회차든 여러분들 문장을 읽으실 때 허투루 읽으시면 안 되겠죠. 읽다 보면은 답이 또 다른 문제에서도 이렇게 힌트를 주듯이 주는 문제 있더라. 자, 경제적 주문량에 의해서 구매할 때 필요한 수량을 초과해서 잔량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고 유형.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본강의에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완구. 제가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요. 비누방울 놀이였거든요. 근데 건전지를 넣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노래도 나오고 불빛도 나오고 자동으로 막 비누방울이 막 뽀로록 나가요. 근데 거기요 되게 웃긴 게 건전지가 들어가는데요. 건전지가 몇 개 들어가냐면 3개가 들어가요. 아니 보통 짝수로 2개 들어가든 4개 들어가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 가서 내가 건전지를 사야지라고 해서 봤더니 편의점에 건전지는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사야 돼. 아니면 2개짜리 사든지. 자,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4개짜리를 샀어요. 경제적 주문량. 이렇게 4개짜리를 사고 나서 지금 집에 가져와서 사용한 건전지는 3개. 하나는 덜렁덜렁 남아요. 그렇다고 이거 쓰지도 않은 건전지를 버리나요? 아니죠. 잘 보관해 두고 있다가 나중에 건전지를 또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다시 가서 또 4개를 사오게 되겠죠. 이렇게 다음 구매 시까지 계속 남아있게 되는 잔량,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순환재고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19번 봅니다. 운송수단의 5가지 유형 중 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어가야 될 운송수단을 한글로 입력하래요. 자, 뭔가 영어가 아닌 한글로 입력하라는 거 보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에 대해서 한글로 발음하고 쓰고 있던 것들인 것 같아요. 자, 송유관을 통해서 유류, 기체, 분말에 적합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딱 와야죠. 뭐다? 요 관, 즉 파이프라인이구나. 그래서 영어로 쓰지 말고 한글로 파이프라인 운송이라는 표현을 써달라는 얘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20번 갈게요. 제품 A의 재고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제품 A의 재고 회전율이 5일 때 연간 총 판매량을 물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이지만 살짝 틀어서 내니까. 왜냐? 우리가 이 재고 회전율을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어요. 총 판매량 나누기 평균 재고. 이렇게 하면 재고 회전율이 나온다. 라고는 알고 있죠. 근데 회전율을 구하라고 하면 좋은데 아니 회전율을 알려주는 거예요. 역으로 이제 괄호가 어디에 생기냐면 여기에 생겼어요. 자, 그럼 전체 총 판매량은 A. 평균 재고를 구해야 돼요. 기초만 가져다 쓰는 거 아니고 기말만 가져다 쓰는 거 아니고 기초 더하기 기말 해서 둘로 나누어 줘서 이렇게 평균 재고량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재고량을 평균 재고 600으로 나누었을 때 5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A는 5 곱하기 600, A는 5, 6에 30, 3000개. 이렇게 해서 3000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뭐 단위나 이런 건 쓸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3000, 300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도 심플하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공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더라. 다만 이 회전율을 늘 구하세요라는 공식 형태로 보다 보니까 총판매량을 구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어색할 수는 있겠구나. 자, 구매 관리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구매는 생산과 판매 등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품목을 매입하는 활동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재의 유리한 조달에 모든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생산 및 판매 활동에 반영하는 것도 구매 활동이다. 자, 최근 전략적 구매를 중시함으로써 구매 관리 기능은 장기적인 전략적 구매를 중시하고 있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장기간의 전략적 구매를 중시하고 있는데 비용관리센터나 구매 요청, 즉 구매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있을 때만 해주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전략적이 아니라 전통적 방식이에요. 전통적. 옛날에 전통적은 그냥 내가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만 하면 돼. 그래서 비용에만 내가 그거 구매할 때 돈만 제일 적게 쓰면 돼.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내가 미리미리 사다가 놔야지라는 예측을 하기보다는 구매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수동적으로 작업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런 비용관리센터나 구매 요청은 사실은 전통적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략적 구매, 최근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 언뜻 보면 맞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문장의 이 후반부로 가니까 완전히 다른 표현들이 들어가 있었죠.
자, 구매 관련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상품에 대해서 적당량을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처로부터 구입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이죠. 자, 아마도 이번 문장을 가실 때 헷갈린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모든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생산 판매 활동에 반영하는 것까지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다? 이 구매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격 결정 방식 갈게요. 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이익률 방식. 자, 매출 원가에다가 적정한 이익을 이 가산이익률이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더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방식. 목표 투자이익률은 말 그대로 내가 기업이 목표로 하는 투자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경쟁기업 가격 기준. 자,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뭐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가격을 얼마나 매기고 있느냐. 경쟁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매겼다. 그럼 내가 99만 9,900원 이런 식으로 경쟁자 가격보다 100원을 내가 다운시키면서 소비자들이 내 거 구매하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시장에 갔어. 다 똑같은 치약이야. 다 똑같은 치약인데 내가 원하는 치약이 저거랑 비교했을 때 얘가 혹은 다 똑같은 컵이야. 근데 쟤보다 얘가 100원이 더 싸. 그럼 여러분들 100원을 사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실은 100원 싸게 내놓은 기업은 쟤네 기업이 내놓은 가격을 보고서 내가 딱 100원만 낮춰서 판매하는 이런 경쟁 기업의 가격을 중점으로 내가 가격을 정하게 된 거죠. 자, 지각가치 기준 방식인데요. 소매자의 구매 의도,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서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수준.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가치 기준 방식이라는 건 틀려요. 그럼 지각가치 기준 방식은 뭐냐? 소비자에게 묻습니다. 소비자야, 너가 생각했을 때 이 음식은, 이 덮밥은 한 그릇에 얼마에 팔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게 지각가치예요. 소비자가 봤을 때, 아, 이 정도면은 10,000원 정도는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지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먹어도, 이거는 한 8,000원이면 적절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걔가 5,000원에 팔고 있어. 그러면, 우리 가성비 되게 좋은 물건이야.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방식은 지각가치 기준 방식이 아니다. 지금 써져 있는 이거는 소비자가 얼마에 구매해 줄까라고 내가 판매자로서 예측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소비자의 의견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소비자의 의견을 예측하고 있는 건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 다음 23번 봅니다. 현금 할인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거래일은 8월 15일이었죠. 하지만 거래일 날 우리가 카운트하지 않아요. 뭔가 봤더니 송장 인수일이다 라고 해서 요거 인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인수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겠죠. 왜? 수치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금방 체크하니까요. 자, receive of goods에서 이렇게 상품과 관련해서 수치를 하게 되면은 그 날짜부터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 물건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우리가 뭐를 하게 된다면 현금 할인 카운트 기간을 한다면 사실 거래하고 나서 물건을 보내고 그 상대가 물건을 받아서 팔아야 돈이 생기는 건데 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현금에 대한 할인 기간이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막상 그 친구가 물건을 받아서 내가 대금을 치르기까지 이 할인 기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더라는 거죠. 이 자금이 쪼달리는 기업은 일찍 갚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무역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해준 거예요? 배려를 해준 거죠. 얘들아. 이게 지금 우리가 무역거래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거래가 발생한 날부터 날짜를 카운트하지 않을게. 언제부터?
이 송장과 관련해서 이 물건과 관련해서 너가 수취한 날 있잖아. 그 수취한 날부터 현금에 대한 할인 날짜를 카운트할게. 그러면 너가 그 물건 받아가지고 빨리 물건 팔아서 대금 빨리 회수하면 그만큼 나한테 이제 돈 갚아줄 수 있잖아. 그럼 너도 자금의 압박을 시달리지 않고 어디서 생돈 구해와서 나한테 돈 갚는 거 아니고 물건 팔은 대금으로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스한 방법이지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출 기준 현금 할인, 리시버블 구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1급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를 잘 알아요. 약어나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출 기준이다, ROG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기억한 친구들은 잘했을 거고, 자, 선일부 현금 할인, 어드밴스드 데이팅 이건 뭐예요? 미래의 어떤 날짜, 특정 날짜를 그냥 툭 던지듯 그 날짜를 지정해 놓고, 야, 내가 지금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오늘부터 현금 할인 기간을 세지 않고 그냥 내가 딱 지정한 날짜, 미래의 그 날짜 있잖아. 그때부터 카운팅할게 라고 해서 좀 현금 할인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선불 기일 현금 할인이다 라고 해서 anticipation, 즉 예측을 하는 건데요. 너가 만약에 빨리 갚는다면 빨리 갚는 날만큼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을 산출에 대해서 좀 더 할인을 붙여줄게 라고 하는 거고요. 자, end of month, 구매 당월락 현금 할인이죠. 그래서 EOM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이 25일 이후에는 그 달은 끝난 달로 보고서 다음 달 1일부터 날짜 카운팅을 들어갈게. 오늘 27일 날 거래가 있었지만 구매하는 당월에는 나머지 잔여일은 없고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갈게요. 과거의 제조 경험을 고려하고 향후의 제조 환경을 반영해서 미래에 산출될 것으로 예정하는 원가, 예정 원가가 됩니다. 자, 나머지 정사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까지는 실제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제조간접비만 예정을 가지고 가는 게 정사원가고요. 표준원가 계산은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상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걸 표준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 과거의 제조 경험을 고려했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거다. 예정원가구나. 25번 갑니다. 자, 전략적 구매를 중시하는 현대적 시각. 용어를 물어보고 있죠. 자, 구매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교재 강의할 때도 이 교재도 써져 있다시피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얘기해요. 구매에 대해서 전략을 짜는 단계, 그 다음 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 그리고 그 구매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평가하는 구매 분석 단계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책에도 크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정부개혁의 계약 체결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입찰 방식들 있어요. 뭐 지명 경쟁이다, 제한 경쟁이다, 일반 경쟁이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얘는 뭐냐면 계약 담당 공무원이 특정인 하나를 딱 찍는 거예요. 자, 1:1 계약이죠. 수의계약, 수의계약. 자, 27번 갑니다. 관세 환급제도입니다. 관세를 내가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내고 들어왔어요. 근데 왜 다시 관세에 대해서 리턴해 주는 거지? 환급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런 경우들은 바로 이거죠.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와요. 재료, 원재료를 사와요. 원재료 사올 때 당연히 텍스, 세금을 냈죠. 그런데 이 원재료를 조물락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외국으로 수출을 하죠. 자, 수출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외국에 수출하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화벌이를 하는 이 기업에게 나라가 힘을 실어주고 싶고 경쟁력을 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에 있는 재료들을 즉 자기네 나라에서 사다가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은 여기에 관세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이 완성이 돼서 판매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외국에 있던 물건을 수입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람들은 뭐가 따라가기 때문에 텍스를, 관세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건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부풀려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커지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입한 재료를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관없지만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냈던 텍스, 관세에 대해서 환급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세금을 냈던 걸 다시 제로 상태로 돌리면서 외국에서 재료를 사다가 외국 그 나라에서 물건을 만드는, 즉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상황이랑 똑같이 동등하게 맞춰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관세 환급 제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환급 신청자인 수출자는 환급액을 산출해서 세관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누가? 이 수입을 하고 나서 자기가 부담한 관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다시 물건을 수출할 때 나 지난번에 요만큼 물건 수입했던 거에 대해서 수출하러 가는 거거든. 관세를 환급해줘 라고 이 수출자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수입 단계에서는 환급되지 않는 거죠. 수출하면서 하는 거니까 수출자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수입된 원재료를 이용해서 만든 물건을 다시 수출할 때 환급해 주고요. 물품의 수출 가격을 낮춰줌으로써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을 계속해서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일 텐데 어디가 틀렸느냐? 당해 세관장이 환급 금액에 대해서 환급 신청자의 계좌에 직접 환급을 해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세관장이 직접 해주지 않아요. 누가 하느냐? 한국은행이 직접 해줘요. 한국은행이. 그리고 그 사실을 다시 세관장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다. 세관장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직접 환급금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 한국은행은 보내고 나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관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반출된대요. 그 사실은 이건 개념을 몰랐어도 반송이냐 통관이나 수입이나 환적이냐라고 했을 때 통관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수입에 대한 이 세관을 통과하는 건데, 그 다음에 통과해서 들어오면 제대로 수입된 건데, 환적은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건데 다 이상해. 이거는 다시 되돌려 보내는 반송이구나 라고 하는 거. 사실 이 내용은 내가 특별하게 관세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학습하지 않았어도 문장을 천천히 읽다 보면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죠. 29번 갑니다. 무역대금 결제 방식의 유형입니다. 자, 사전 송금 방식이다 라고 하는 내용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답이 나와 주시는데요. 자, 연불은요, 사실 지불이에요. 지불을 뒤로 계속해서 늦추겠다라는 거예요. 지연, 즉 사후 송금 방식이에요. 나중에 지연시켜서 대금을 지불하는구나. 자, 그러면 주문불은 뭐냐? 여기 캐시드 오더도 나왔지만요. 주문이 오자마자 바로 현금도 같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겠어요? 물건이 가기도 전에 주문 받자마자 돈부터 받는구나. 왜 여러분들 우리 식당도 그렇잖아요. 식당 가면요. 어떤 식당들은 어때요? 선물입니다. 아직 음식 안 나왔는데요. 네, 주문하시자마자 대금 결제하셔야지만 물건 나옵니다. 음식 나옵니다. 이런 음식점들 있죠. 어떤 음식점들은 가면 어때요? 나중에 식사 다 하고 나서 결제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요. 사전에 내가 음식을 받기도 전에 송금을 해주는 이런 방식, 주문불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물상환불은요. 물건 보면서 대금 결제하는 거예요. 주문할 때는 대금 안 내도 돼요. 근데 이제 물건 딱 도착하면 대금 내야 되고요. 자, 서류상환불은 물건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와 관련된 서류를 송달받았을 때 대금을 결제해 줘야지만 서류를 받아올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사전의 송금 방식으로는 요 주문불 방식이 있다. 자, 신용장 거래 방식에 표시되는 환어음입니다. 여러분들 환어음은요. 이게 약속어음이랑 좀 다르죠. 셋이서 움직여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수출자가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뭐 위치는 늘 바뀌는데 수입자, 자, 여러분들 뭐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 혹은 제3자, 혹은 여기 수출에 관련된 은행. 물론 이게 수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환어음이라는 건요. 약속어음은 여러분들 보통 이제 물건을 매입하는 사람이 발행하는 게 이 약속어음이거든요. 나중에 그 날짜에 돈 줄게 라고 약속하면서 하는 거라서. 근데 환어음은 아니에요. 요 수출자, 반대로 이 수출자가 어음을 발행해요. 발행을 하면 이 어음에 대해서 받는 수취는 수입자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해주면 수입자는 그 어음과 관련한 대금을 지불해줘야 되는데, 대금을 이렇게 수출자에게 발행해주는 거면 이 약속어음이 그냥 거꾸로일 뿐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 수입자가 누구?
여기 수출은행에다가 혹은 수출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어쨌든 돈 갚는 사람은 수입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자, 혹은 뭐 이 어음과 관련해서 수입자의 은행이 돈을 갚을 수도 있어요. 어찌 되었든 이런 수출자가 어음을 발행해주면 그걸 받은 수입자나 수입과 관련된 은행이 수입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수입자 거래하는 은행이 이 제3자에게 대금을 지불해주면 되는 거다. 그럼 나중에 이제 제3자가 수출자에게 돈을 집어넣어 주거나 혹은 수출자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겠죠. 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인이다 라고 하면 수입자가 아니라 누구였다? 수출자. 어음과 관련한 수취인, 즉 돈을 지급하는 지급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되더라? 수입자가 되어야 됩니다. 환어음의 지급인은요, 수출자가 지정한 거래은행이 아니라 지급인을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지급하는 사람은 수출자가 아니에요. 돈을 지급하는 사람은 뭐예요? 수입자예요, 수입자. 자,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수출자고 돈을 지급하는 사람은 수입자예요, 수입자. 그래서 환어음의 지급인은 누가 될 수도 있고 수입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하기 싫으면 본인이 지정한 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주는 사람은 수출자가 아니라 수입자더라. 자, 환어음의 수취인이다 라고 해서 환어음의 지급 금액을 받는 자. 자,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쓴 것 같아요. 사실은 요 수입자를 지급인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요거 정정할게요. 요 어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취인은 요 제3자예요. 그래서 어음에 대해서 이 금액, 환어음의 지급 금액을 받는 자다라고 해서 수취인은 대금을 받는 자예요. 자, 요거 용어 여러분들 제가 수정했습니다.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발행인이 수출자면 이 수입자는 수취인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어음일 때야 뭐 발행인 수취인 딱 둘밖에 없지만 사실 이 환어음은 세 사람이 있죠. 그래서 수취인, 발행인, 지급인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급하는 사람이 요 수입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 제3자가 돈을 수취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수취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음을 수취했다기보다는 돈을 수취해야 되는 사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취인이라는 표현을 어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 같아요. 돈을 지급하는 사람. 이렇게 환어음을 만든 사람은 수출자이지만 수입자가 돈을 주고 그 다음 제3자가 돈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 바로 우리가 환어음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고요.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31번입니다. 신용장 결제 절차의 일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서 얘기하는데요. 수출업자가 수출한 상품을 통관한 후 본선에 선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본 책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수출자와 수입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입자가 신용장을 발행을 해서 신용장이 도착을 하면 요 수출자에 관련된 은행이 얘기해줘요. 야, 너 물건 실으래 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다가 선박회사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실어요. 그리고 선화증권을 받아오면 이제 선화증권을 제시하면서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물건 싣고 나서 이런 선적 서류에 대한 이런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 상업송장을 다 가지고서 매입은행에 제출을 하고 요거를 제시받으면 은행이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네고시에이션이다 라고 해서 네고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네고시에이션의 앞에 짧게 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수출 대금을 지급받는 절차. 마지막 32번입니다. 관세의 산정과 납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거. 자, 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의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세율, 그리고 마지막 과세 표준이죠. 실제로 시험 문제에 워낙 자주 등장을 했던 내용이라서 과세 물건이든 납세 의무자든 세율이든 과세 표준이든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23년도 9월 달에 시행이 되었던 5회차 기출문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고요. 실무는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